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 튜터 류정환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과목을 전문으로 하는 과외 중개 사이트 유니브 튜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몇몇 과목들도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 물리학, 미적분학, 회로이론, 전자기학, 공업수학, 선형대수, 현재는 이 정도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앞으로는 신호미 시스템이나 통신 시스템처럼 통신 쪽의 과목이나 혹은 전자회로를 가르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유니브 튜터 채널에서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나 앞으로 가르칠 몇몇 과목들에 대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자기학 강의를 올리기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요. 편집을 잘 하지 못하던 시절에 찍었던 영상이라서 1강을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 4강까지는 고화질에는 살짝 미치지 못하는 화질이고 5강부터는 최신 강의와 마찬가지로 고화질로 촬영했습니다. 5강 이후에도 제 편집 기술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한 20 몇 강 정도부터는 최신 강의와 거의 동일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반 강의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자기학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기학 수업에서는 Field and Wave Electromagnetics라는 데이비드 쿤 챙이 쓴 책을 이용합니다. 이 책은 현재 2판인데요. 이 판 자체는 198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의 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더 깔끔하게 새로운 판이 나왔는데 내용이나 그림은 동일하고요. 따라서 이 새로운 판도 여전히 이 판이고 다만 화질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전자기학은 이 챙이 쓴 Field and Wave Electromagnetics 이 책 말고도 여러 책들이 존재하는데요. 왼쪽을 보시면은 9권 정도의 책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유튜브란 책은 이 두 번째에 있는 챙 데이비드 쿤 책과 같은 책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두 책은 학부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대학원 저학년 수준 정도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위치한 펄셀이 쓴 책은 바로 위의 책인 데이비드 그리피스가 쓴 책과 마찬가지로 물리학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책입니다. 저희 수업은 물리학과에서 개설되는 수업보다는 공대인 전자공학과나 전기공학과에 적합하게끔 진행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있는 책은 올랍이라는 책인데요. 다른 책들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살짝 떨어지는 편입니다. 가운데쯤에 있는 나단이 쓴 책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책인데요. 다른 책들에 비해서는 널리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만들어졌고 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라 제가 가끔씩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책이 매튜 사디코가 쓴 책인데요. 바로 위에 있는 헤이트 교재와 제가 지금 사용하는 챙 교재와 함께 국내 대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챙 책은 1989년도에 나온 책이라고 했는데요. 이 책과 다르게 헤이트 책이나 사디코 책을 보면은 화질도 깔끔하고 그래픽도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데이비드 챙 교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책들에 비해서 내용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교에서 이 데이비드 챙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행정고시 기술직이나 별의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몇몇 대학원에서도 데이비드 챙 교재를 사용할 만큼 데이비드 챙 교재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기학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책들을 봤었는데요. 보면 볼수록 다른 책들보다는 확실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학은 대략적으로 한 180년 정도 전쯤에 이미 완성이 된 학문입니다. 학부생 수준의 내용은 거의 그렇고요. 그나마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을 하는 컴퓨테이셔널 엘렉트로매그네틱스라는 이런 과목들은 생겨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대에서 2학년 때 배우는 전자기학은 50년 된 책을 사용하든 최신 책을 사용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 강의를 찍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 책을 출판한 피얼슨사에 이 강의를 찍어도 되는지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몇 번 문의를 했는데 별다른 답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저자분이 돌아가셨고 출판된 지도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유튜브에 강의를 올림으로써 이 저작권자가 피해를 보기보다는 강의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교재를 구매하실 거기 때문에 출판사의 피해보다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추후에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이 수업의 대상은 물리학과가 아닌 공대 학부생이나 일부 대학원생입니다. 수업의 난이도는 이 데이비드 챙이라는 책이 다른 책들보다 조금 더 자세한 편이기 때문에 살짝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대학교 2학년에 올라온 학생이 수업을 듣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수강하기에 앞서서 선의서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미적분학 1, 미적분학 2, 그리고 일반 물리학 1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미적분학 1의 내용은 대부분 알아야 좋고요. 미적분학 2에서도 그레디언트나 다변수 적분, 다변수 미분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자기학이 물리와 관련된 과목이다 보니까 에너지나 운동량, 힘 이런 개념들이 쓰이는데요. 일반 물리학 1 자체는
전기나 자기를 가르치고 있진 않지만 속도나 힘, 운동량, 에너지 같은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 1을 수강하신 다음에 들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기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반 물리학 2 같은 경우에는 들으시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일반 물리학 2를 들으셨으면 전자기학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 물리학 2는 듣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공학수학을 들으시면 전자기학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학교에서도 공학수학과 전자기학을 동시에 배우기 때문에 공학수학을 미리 아실 필요는 없고 전자기학을 들으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공학수학을 배우지 않으셨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강의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녹화를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이 책을 가지고 다루는 범위는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입니다. 그렇지만 개념과 예제만 다루고 리뷰 퀘션이나 연습 문제, 이 프라블럼스는 다루지 않습니다. 연습 문제는 따로 풀지 않지만 가끔씩 필요에 의해서 풀기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1강을 찍는 지금 시점에서 현재 8단원에서 섹션 8-5 그리고 섹션 8-5.1 이 부분까지 진도가 나간 상태입니다. 전체 진도에서 대략 64%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전자기학은 전자기학 1과 전자기학 2 이런 식으로 두 학기에 걸쳐서 배우는데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자기학 1은 6단원이나 7단원까지 배웁니다. 따라서 전자기학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업로드가 완료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볼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전자기학의 경우에는 강의 자체가 오래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이런 인트로덕션이나 본문의 내용, 주석의 내용, 그리고 예제 등 리뷰 퀘션과 연습 문제를 제외한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전자기학은 결국에는 스스로의 사고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강의 중간중간에 잠시 멈춰놓고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거나 직접 증명해보시거나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도 전자기학 유튜브를 찍으면서 실력이 꽤 향상됐다고 느낍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은 챕터 1 The Electromagnetic 모델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챕터 1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챕터 1은 The Electromagnetic 모델입니다. 여기서 Electromagnetic이란 말은 엘렉트로와 매그네틱이 합쳐진 말인데요. 전기와 자기를 합쳐서 전자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번역을 하면은 전자기적 모형 혹은 전자기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형이라고 번역하는 이 모델의 뜻은 뭘까요? 어렸을 때 저는 모형 비행기를 좋아해서 모형이라고 하면은 장난감 비행기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모형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n physics, a model is simplified version of the physical system that would be too complicated to analyze in full detail. 또는 a model is a simplified substitute for the real problem that allow us to solve the problem in a relatively simple way. 이 전자기학도 물리학의 일부이기 때문에 물리에서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리학에서 모델은 물리적 시스템의 간단한 버전인데요. 실제 물리적 시스템은 뭘까요? 실제 물리적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책상 위에 놓인 나무 상자를 손바닥으로 미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이 나무 상자를 밀면은 사실은 우리 손바닥에 있는 분자가 이 나무 상자의 분자를 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작용하는 힘은 저희가 이 과목에서 배우는 전기력입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나무 상자를 밀 때 전기력을 이용해서 계산하진 않죠. 실제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간단히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화된 버전에서는 물리 시스템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개념을 만들어내고 수학이라는 언어도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간단화된 버전인 이 모델이 없다면 완벽하게 분석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 비슷하게 모델은 간단한 대체품이다.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한 간결화된 대체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서부터 과학을 배웠는데 과학을 배우면서 점점 심화된 모델을 배웁니다. 조금씩 복잡해지지만 물리적으로는 조금씩 더 정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력은 mg라고 배우죠. 그러다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은 이렇게 벡터 기호를 붙여가지고 중력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만류인력을 배우고 나서는 식이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벡터 기호까지 합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식이 끝일까요? 최신 과학에서는 중력이 작용하는 원리를 중력자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식에서 어딜 봐도 중력자에 관한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우리는 뉴턴 역학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뉴턴 역학도 완전히 맞진 않습니다. 특히나 물체가 빠르게 움직여서 빛의 속도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뉴턴 역학은 완전 틀리게 됩니다. 그때는 아인슈타인이 만든 상대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자기학을 배울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이 전자기적 모델을 배우는 겁니다. 이 책 교재에서는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이 전자기적 모델을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다룹니다. 저희가 이 책을 마스터한다고 해서 전자기학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전자기적 모델이 상당히 훌륭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과학 모델을 통해서 실제 물리 시스템에 있는 문제를 상당히 심플하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전자기학 공부를, 즉 엘렉트로매그네틱 모델을 공부하게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1-1 인트로덕션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자기학이란 학문은 The effects of electric charges at rest and in motion. electric charge, 전하가 가만히 있을 때와 움직일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하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포지티브 전하와 네게티브 전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포지티브 전하와 네게티브 전하 모두 엘렉트릭 필드,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Moving charges produce a current. 이 전하가 움직이면은 전류를 만들어내고요. 그 전류는 또다시 magnetic field,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저희는 지금 방금 electric field와 magnetic field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곧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기장과 자기장은 약간은 구체적이지 않은 개념입니다. 자세한 건 앞으로 배우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field입니다. 이 문장만큼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어느 정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 할 때 그 장이 뭐야? 필드가 뭐야? 물어보면은 쉽게 대답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아주 간결하지만 정확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필드란 무엇이냐면 A field is spatial distribution of a quantity which may or may not be a function of time. 필드가 뭔지 물어보면은 어떤 값의 spatial distribution, 공간적인 분포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 물리량은 시간의 함수일 수도 있고 시간의 함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필드가 공간적인 분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필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공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퀀티티, 다양한 값들, 다양한 물리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방의 온도는 24도인데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창문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낮고 제 몸에 가까울수록 체온 때문에 온도가 높습니다. 한마디로 공간에 이런 온도라는 퀀티티 값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온도뿐만이 아니라 바람의 속도라는 필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방안은 매우 고요한데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제 입에서는 바람이 나옵니다. 따라서 공간적인 분포에서 대부분의 바람의 속도는 0이지만 제 코와 입 주변에서는 0이 아닌 값을 갖고 바람의 속도라는 퀀티티의 경우에는 속도, 즉 벡터량이기 때문에 그 값이 방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에 대한 크기와 방향, 즉 벡터 값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 필드라는 개념이 많이 있겠죠. 왜냐면 우리는 공간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퀀티티 값은 시간의 함수일 수도 있고 시간의 함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몇 시간 뒤면은 해가 뜰 텐데요. 제 방의 온도는 자연스럽게 24도에서 25도쯤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제 방의 온도 필드는 시간의 함수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함수가 아닌 퀀티티 값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A time varying electric field is accompanied by a magnetic field and vice versa.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electric field는 magnetic field를 동반하고요. and vice versa.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magnetic field는 electric field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time varying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are coupled, resulting in a electromagnetic field. 이 time varying의 경우에는 electric field와 magnetic field가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로 결합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field가 spatial distribution of quantity, 어떤 물리량의 공간적인 분포라고 했었는데요. 어떤 공간에서의 한 위치에 다양한 물리량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상에 전기장도 분포해 있고 자기장도 분포해 있고 온도라는 물리량도 있고 바람이라는 물리량도 있을 수 있지만 전기장과 자기장이 맞물려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생각해서 엘렉트로매그네틱 필드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는 타임 디펜던트, 즉 시간의 함수인 이 엘렉트로매그네틱 필드가 소스로부터 퍼져나가는 파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맨 처음 부분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가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1단원을 공부하다가 흥미로운 게 생기시면 잠시 정지해놓고 그
그것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거나 그것에 관련된 부분을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 concept of fields and wave is essential in the explanation of action at a distance. 필드와 웨이브란 개념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작용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만류인력 때문인데요. 이 만류인력 때문에 물체가 지구 표면을 향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구와 물체 사이에 엘라스틱 스트링, 고무줄 같은 게 연결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작용을 그래비테이셔널 필드, 중력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the possibilities, 가능한 이유, satellite communication, 위성 통신이나 space probes millions of miles away,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탐사선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엘렉트릭 필드와 매그네틱 필드, 그리고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존재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필드와 웨이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필드 앤 웨이브 엘렉트로매그네틱스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책에서 엘렉트로매그네틱 페노메나, 전자기적 성질을 거버닝하는 로스 오브 엘렉트로매그네티즘, 전자기 법칙의 원리와 적용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기서는 전자기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물리학자에게도 중요하고 전기나 전자공학자 그리고 컴퓨터 엔지니어에게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자기 이론이 다음을 이해하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아톰 스매셔는 입자 가속기고요. 입자를 서로 가속해서 부딪히게 하기 때문에 입자 가속기이고요. 저희가 대학에서 많이 쓰는 이 오실로스코프도 아직까지 디지털이 아니라 구형을 쓰기도 하는데요. 구형 오실로스코프의 경우에는 캐소드 레이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레이더, 위성통신, 텔레비전 수신, 원거리 센싱, 원거리 탐지, 전파 천문학, 마이크로웨이브 디바이스, 마이크로웨이브 장비들, 옵티컬 파이버 커뮤니케이션, 광통신 혹은 광섬유 통신이죠. 트랜지언트 인 트랜스미션 라인, 이건 이제 앞으로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엘렉트로매그네틱 컴패터빌리티 프로블럼스, 이 전기장이나 자기장이란 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에는 공간으로 막 퍼져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주변에 원치 않는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치 않는 영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한 문제고요. 인스트루먼트 랜딩 시스템, 인스트루먼트면은 우주선이나 항공기 의미합니다. 우주선 등 항공기가 착륙할 때도 그것을 이해하려면 전자기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엘렉트로메케니컬 에너지 컨저베이션, 엘렉트로메케니컬이면은 기계적이긴 기계적인데 전기를 써서 움직이는 걸 엘렉트로메케니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기서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메케니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즉 전기 모터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회로도 전자기학의 일종입니다. 전자기학이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는 전자가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회로면은 전기 회로면은 전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회로 이론도 전자기학에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회로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도선이라고 하는 restricted, 어떤 제한된 환경에서 제한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특수한 케이스고 특수한 케이스지만 어쨌든 전자기학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자기학을 이해하면은 회로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배웁니다. As we shall see in chapter 7, when the source frequency is very low so that the dimensions of conducting network are much smaller than the wavelengths, we have a quasi-static situation which simplifies an electromagnetic problem to a circuit problem. 만약에 7단원에서 배우는데 소스의 주파수가 매우 낮아서, 즉 진동수가 매우 작아서, 그러면 그때는 전자기파의 웨이브랭스, 즉 파장이 매우 긴데요. 파장이 매우 기니까 긴 파장에 비해서 컨덕팅 네트워크의 디멘전, 예를 들어서 회로의 경우 이 회로의 대략적인 크기가 웨이브랭스, 즉 파장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실제로는 소스 프리퀀시가 있다는 얘기는 진동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프리퀀시가 낮아서 만약에 파장이 길고 파장이 길어서 컨덕팅 네트워크보다 더 파장이 훨씬 길면은 그때는 그런 컨덕팅 네트워크를 쿼지스태틱 시츄에이션, 스태틱 시츄에이션에 준하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태틱이란 말은 정지해 있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말로는 타임 베링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줄여서 시변하는. 자, 그래서 회로이론이 전자기학의 한 일종이고 따라서 매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회로이론의 경우에는 훨씬 더 모델링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회로이론이 이렇게 중요하긴 한데 이런 회로이론이 적당하지 않은 두 가지 상황을 설명합니다. 각각 그림 1-1과 1-2에 관한 내용인데요. Figure 1.1 depicts a monopole antenna
of the type we see on a walkie-talkie. walkie-talkie면은 휴대용 무전기입니다. 그림 1-1이면 요건데요. 이게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용 무전기의 안테나를 간략화시킨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안테나인데 여기 보시면은 회로 이론에서 쓰이는 교류 전류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회로 이론에서는 여기처럼 끝이 개방되어 있으면은 여기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죠. 왜냐면 전류가 교류면은 왔다 갔다 그래야 되는데 갈 곳이 없고 여기서도 올 수가 없으니까 전류가 왔다 갔다 거리질 못합니다. 따라서 회로 이론 관점에서는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교류 전류원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면은 무조건적으로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이 얘긴데, 만약에 이렇게 개방되어 있지 않고 닫혀 있으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회로가 개방되어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회로 이론 관점에서 보면은 이 그림은 불가능한 그림이죠. 그래서 회로 이론 관점에서는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자기학 관점에서는 말이 됩니다. 전자기학 관점에서는 이런 도선도 캐패시턴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교류 전류가 실제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류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흐르면서 전기장을 만들어내는데,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하기 때문에 전기장도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따라서 Time Varying Electric Field고, Time Varying Electric Field는 accompany the magnetic field and vice versa.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이 경우에는 그 자기장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즉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또 다시 그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그 전기장은 또다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전기장과 자기장, 즉 전자기장이 공간상을 퍼져나갑니다. 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안테나에서 그런 신호를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기학을 배우면서 이런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회로 이론으로는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은데 전자기학으로는 가능한 경우가 그림 1-2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림 1-2는 이 그림인데요. 컨덕팅 월, 도체로 된 벽이 있고 벽 가운데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향해서 파동이 인시던트, 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덕팅 월 뒤에는 전피가 어떤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자기학을 이용하면은 여기서 이 인시던트 웨이브는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인데요. 전자기학을 이용하면은 이 정도 상황이면은 계산을 좀 해야겠지만 이런 P점에서의 전자기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P점에서의 전자기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로이론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회로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마도 이 책의 저자는 전자기학을 배우는 시점이 회로이론은 배운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에는 동시에 배우거나 아니면 둘 중에 어떤 한 과목을 먼저 배우는 경우도 있죠. 자, 이어서 보시면은 Generally speaking, circuit theory deals with lumped parameter systems. Circuits consisting of components characterized by lumped parameters such as resistance, inductance, and capacitance. 일반적으로 회로이론은 럼프드 파라미터 시스템을 다룹니다. 여기서 이 럼프드 파라미터는 저항이나 인덕턴스, 캐패시턴스, 즉 R, L, C 얘네들을 말하는데, 저희가 회로 이론에서 RLC 같은 값들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걔네들을 묶어가지고 럼프드 파라미터라고 하고, 따라서 회로 이론을 럼프드 파라미터 시스템을 다루는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로 이론에서는 볼티지와 커런츠가 메인 시스템 베리어블, 우리 주 관심사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볼티지가 몇인지, 여기에는 얼마큼의 전류가 흐르는지가 우리 관심사죠. 그리고 직류 회로에서는 직류이기 때문에, 즉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나 전압이 상수고요. 이때는 회로 이론을 계산하는 어떤 식들이, 즉 방정식들이, 이 governing equation이 algebraic equation, 일반적인 대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막 미분 방정식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AC 서킷에서는 전류나 전압 같은 이 시스템 베리어블들이 타임 디펜던트인데, 얘네들이 스칼라 퀀티티입니다. 방향은 없고 크기만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 이걸 벡터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 방향으로나 가능한 게 아니라 도선을 따라서 어느 한쪽이나 그 반대 방향으로만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을 플러스라는 크기로 나타내면은 반대쪽 전류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방향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전류나 전압 둘 다 스칼라 퀀티티고요. 그 값이 이렇게 도선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소자가 있으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independent of space coordinates, 공간 좌표계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런 AC 서킷, 교류 회로에서는 governing equation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전류나 전압이 딱 시간 하나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즉 독립변수가 시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도 변수들이 여러 개 있는, 변수들이 x, y, z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있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 아니라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입니다. 그에 반해서 on the other hand, most electromagnetic variables are functions of time as well as of space coordinates. 그에 반해서 엘렉트로매그네틱 경우에는 필드나 웨이브를 다루는 것처럼
공간에 대한 값이 중요하죠. 공간 좌표를 많이 다루죠. 당연히 시간에 대해서도 다루고요. 이 전자기하에서는 공간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벡터가 많이 쓰입니다. Many are vectors with both magnitude and direction, and their representation and manipulation require a knowledge of vector algebra and vector calculus. 따라서 벡터 대수, 벡터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건 없습니다. 벡터끼리는요. 벡터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는 건 일반적인 덧셈, 뺄셈, 곱셈과는 다르죠. 방향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벡터 칼큘러스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2단원에서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Even in static case, the governing equations are in general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스태틱의 상황에서도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만 빠진 거지 보통은 3차원 공간에서 다루기 때문에 독립 변수가 3개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변수가 하나 있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 아니라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벡터 퀀티티와 변수에 대해서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시간에 대해서도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도 디펜던트를 가지고 있다. 즉 공간과 시간의 함수인 벡터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 벡터에 관해서는 2단원에서 배우고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은 4단원에서 배웁니다. 따라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한 것처럼 따라서 공학수학을 미리 배웠으면 도움이 되는데 공학수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어차피 배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전자기하학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변하는 어떤 공간에서의 벡터 값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이나 벡터 알지브라 혹은 벡터 칼큘러스는 잘하면 잘할수록 좋습니다. 이 벡터 칼큘러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미적분학 2, 즉 1학년 때 배우는 칼큘러스 교재 뒷부분에서 배우죠. 그렇지만 전자기학 이 챕터 2에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전자기학 자체가 그런 벡터 칼큘러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전자기학을 공부하면서 미적분학 때 벡터 칼큘러스를 잘 못했어도 충분히 잘하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회로 이론 공부해 보면은 회로 이론은 굉장히 수학적이죠. 예외나 오차 같은 것도 거의 없고 거의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회로 이론을 마스터한 분들이 전자기학을 처음에 접하면은 공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벡터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개념이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념이 어려울 수는 있어도 절대 추상적이진 않습니다. 회로 이론이 뭔가 수학적으로 완벽한 느낌이 있듯이 전자기학도 180년 전에 이미 완성이 된 학문입니다. 모든 방정식들로 완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전자기학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이고 복잡하기보다는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전자기학을 공부하실 때 약간 어렵다고 해서 자꾸 이해하는 걸 포기하시면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내가 무조건 모든 개념을 다 이해하겠다 생각하시면 점점 쉬워집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100% 이해할 수 있도록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설명하겠습니다.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회로 이론이 그러하듯이 전자기학도 매우 구체적이고 간결할 수 있고 결국에는 잘하게 되면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럽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2 The Electromagnetic Model 보겠습니다. 과학적인 주제를 개발, 탐사하는 데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인덕티브 어프로치고요. 다른 하나는 디덕티브 어프로치입니다. 인덕티브는 번역하면 귀납적입니다. 귀납적이란 말은 특정한 상황들로부터 특정한 상황들을 관찰해서 그로부터 일반적인 법칙을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에 반해서 디덕티브, 연역적은 일반 법칙으로부터 특정 상황에서의 답을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보통은 과학이 발전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반 법칙을 추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는 대부분의 과정은 인덕티브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 데이터로부터 일반적인 법칙을 추론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별의 움직임 혹은 금성, 화성, 목성 이런 행성들의 움직임을 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구나. 그리고 그 공전하는 원리가 케플러 법칙을 따르는구나. 그리고 그 케플러 법칙을 추론했더니 만류 인력의 법칙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저희 교재는 인덕티브 어프로치보다는 이 디덕티브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인덕티브 어프로치의 경우에는 과학이 발전하는 역사적인 과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먼저 실험을 관찰하고 그로부터 법칙과 서우럼, 정리를 추론합니다. 그에 반해서 디덕티브 어프로치는 postulate a few fundamental relations for an idealized model. 여러분 이제는 이 모델 뜻 아시죠? 이상적인 모델에 관한 몇 가지 펀더먼털한 관계를 가정합니다. 여기서 가정하는 이 릴레이션들은 공리고요, 공리. 이 공리로부터 법칙과 정리들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했던 공리나 그 공리로부터 만든 법칙과 정리는 그 법칙으로부터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실험을 통해 관찰된 결과를 비교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디덕티브 어프로치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방법을 통하면 훨씬 더 논리 정연하고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도 인덕티브 어프로치를 사용하면 마치 과학이 발전하는 것처럼 어떤 역사적인 그 과정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초반에는 충분한 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은
처음부터 완벽한 모델링을 하는 이 디덕티브 어프로치에 비해서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단 2학기 만에 이 완성된 과목인 전자계약을 상당한 수준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디덕티브 어프로치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채택할 아이디얼라이즈드 모델, 이상적인 모델이 실제 이 리얼월드 시츄에이션과도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모델을 채택했는데 이상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루는 모델은 과학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딱딱딱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세상의 원리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별로 쓸모가 없겠죠. 그건 그냥 수학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실제 세상에 적용하기에는 쓸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위에서 말한 이상적인 모델을 만드는 3가지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저희가 1장 나머지 부분에서 할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계가 챕터 2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챕터 3부터 챕터 7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First, some basic quantities germane to the subject of study are defined. 이런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공부하는 주제에 맞는 적절한 기본 물리량을 정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로의 경우에는 볼티지나 커런츠나 레지스턴스, 인덕턴스, 캐패시턴스가 뭔지 정의하는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저희는 뒤에서 이런 전하 밀도를 정의하거나 이런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정의합니다. 얘네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Second, the rules of operation, the mathematics of these quantities are specified. 이 값들을 다룰 규칙을 정합니다. 이 값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규칙을 정합니다. 수학이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저희는 2 곱하기 3 하면은 6인 건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벡터 그리고 또 이런 벡터를 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벡터라는 건 크기만 있는 값이 아니라 방향도 있는 값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곱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단원에서 이 벡터끼리 곱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물론 하나는 스칼라고 하나는 벡터여서 이 스칼라와 벡터를 곱할 때는 그냥 이런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2에다가 a를 딱 곱하면은 크기는 2배가 되고 방향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a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벡터끼리의 곱 같은 경우에는 동쪽으로 3과 북서쪽으로 5를 곱하는 건 이런 곱셈과는 달라야겠죠. 따라서 이런 과정이 두 번째 단계이고 Rules of Operation,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학입니다. 회로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 두 번째 Rules of Operation, 여기 Rules of Operation은 The rules of operations are those of algebra,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and Laplace transformation. 보시면 다 수학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Third, some fundamental relations are postulated. These postulates or laws are invariably based on the numerous experimental observation acquired under controlled conditions and synthesized by brilliant minds. 세 번째 예시로는 여기 The fundamental postulates are Kirchhoff's voltage and current law. 전류를 어떤 경로든 한 바퀴 돌았더니 전압의 상승과 하강의 총합이 0이다.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생겨나지 않는다. 전류가 보존된다. 이런 게 관찰을 통해서 알아낸 이 포스슐레이트 가정이죠. 이런 게 관찰을 통해 알아내서 펀더먼탈 릴레이션으로 가정이 된 거죠. 이런 가정을 하면은 그로부터 많은 릴레이션, 어떤 관계나 공식들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아이디얼라이즈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3가지 단계를 말했죠. 이 엘렉트로매그네틱 서어리, 전자기학도 위에서 말한 3가지 단계에 따라서 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섹션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다룹니다. 첫 번째 단계는 Defining the Basic Quantity였죠. 그 다음에 챕터 2에서 세컨드 스텝, Rules of Operation, 즉 수학 배우고요. 벡터끼리 더하는 법, 빼는 법, 곱하는 법, 그 다음에 벡터를 가지고 미분이나 적분하는 법, 그리고 4단원에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푸는 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The Fundamental Postulate. 얘네들은 3, 6, 7단원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할 어떤 퀀티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The quantities in our electromagnetic model can be divided roughly into 2 categories. Source quantities and field quantities. Source quantity면은 이름 그대로 어떤 근원적인 값입니다. 그 다음에 field는 앞에서 나왔었죠. 어떤 물리량이 공간적으로 분포한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source는 무엇이 있냐? The source of an electromagnetic field is invariably electric charges at rest or in motion. 전자기학에서 source quantity면은 charge입니다. charge. 전하인데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는, 이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는 전하가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을 때는 전기장만 만들어내고 움직일 때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다시 이 전하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 전하들이 재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드 퀀티티들은 이 소스 퀀티티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소스 퀀티티가 재배치가 되면은 필드 퀀티티도 재배치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소스가 필드를 만들었는데 그 필드가 다시 소스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필드가 다시 소스에 영향을 미치고 그 소스는 다시 필드에 영향을 미치니까 어떤 게 커워주고 어떤 게 이펙트인지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엘렉트릭 찰지는 소문자 Q나 대문자 Q를 사용하고요. 이 엘렉트릭 찰지는 어떤 물질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리고 이 값, 이 물리량은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는 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 이 값에 정수배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엘렉트릭 찰지는 포지티브도 있고 네게티브도 있으니까 정수배를 할 때 플러스나 마이너스 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을 이렇게 2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2는 이 일렉트론의 앞글자에서 따온 겁니다. 그런데 일렉트론의 경우에는 전하량이 이 값이 아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일렉트론의 전하량이기 때문에 일렉트론의 전하량은 이렇게 마이너스 2라고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뭔가 십자가 같은 표시가 있죠. 이런 표시가 있을 때는 이 책의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그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십자가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말고도 이 페이지 어딘가에 이런 두 개의 십자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곳은 이곳입니다. 1962년에 머레이 겔만이 어떤 가정을 했는데 뭐냐면은 모든 물질의 베이징 빌딩 블락이 쿼크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빌딩 블락이면은 벽돌이고 베이직 빌딩 블락이니까 모든 물질은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Quarks were predicted to carry a fraction of the charge of electron and their existence has since been verified experimentally. 쿼크의 경우에는 전하량이 엘렉트론 찰지의 분수배 예를 들어서 3분의 1배 혹은 3분의 2배 혹은 마이너스 3분의 2배 이런 식으로 이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가 아니라 분수배가 될 것이다 가정을 했었고 실제로 그 존재가 증명됐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쿼크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물질의 성질인 이 엘렉트릭 찰지 이 전하의 기본 전하량을 여전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의 정수배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전기 전하의 단위가 쿨롱인데요. 대문자 C로 씁니다. 이 대문자 C는 여기 보시면 과학자 쿨롱의 첫 글자를 따서 쓴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십자가가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위 시스템은 섹션 1-3에서 다룬다. 네, 단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섹션 1-3 다음 섹션에서 다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단위 쿨롱은 영어로는 쿨롬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발음할 때는 쿨롱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과학자가 영어권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 과학자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원 발음을 존중해서 쿨롱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이 쿨롱은 쿨롱의 법칙을 발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쿨롱을 생각하면은 그 값이 굉장히 큰 값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쿨롱이면은 이 기본 전하량 1.6 곱하기 10-19성 쿨롱에 6.25 곱하기 10의 18승 배입니다. 이 1쿨롱이 얼마나 큰지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In fact, two 1쿨롱 charges 1쿨롱짜리 찰지가 두 개 있으면은 그리고 그게 1m 떨어져 있으면은 we exert a force of approximately 1 million tons on each other 100만 톤의 힘이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1쿨롱은 엄청 큰 값이죠. 자, 그 다음에 물리에서 모멘텀, 운동량이 보존되는 것처럼 이 엘렉트릭 찰지도 보존됩니다. Fundamental postulate이에요. It states that electric charge is conserved. That is, it can neither be created nor be destroyed. 생기거나 파괴될 수 없다. 어떤 다른 식으로부터 유도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런 성질이 있구나. 그리고 이 성질이 단 한 번도 실패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말이구나. fundamental postulate이구나. 자, 그 다음에 electric charges can move from one place to another and can be redistributed under the influence of electromagnetic field. But the algebraic sum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charges in a closed, isolated system remains unchanged. 이런 전하가 움직일 수는 있는데 전하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공간상에서 재배치가 될 수는 있는데 어떤 고립된 시스템 내에서는 전하의 총합이 바뀌지 않는다. The principle of conservation of electric charge must be satisfied at all times and under any circumstance. 항상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엘렉트릭 찰지는 보존된다. 이에 관한 내용이 5-4에 나옵니다. 지금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전하가 보존된다는 건 회로 이론에서 그 키르요프스 커런트 로에서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Although in a microscopic sense electric charge either does or does not exist at a point in a discrete manner, these abrupt variations on an atomic scale are unimportant when we consider the electromagnetic effect of large aggregates of charges.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전하가 이렇게 분포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점에는 전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점에는 전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점에는 전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전화 하나하나의 분포를 다 고려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리가 전화가 이렇게 조그맣게, 예를 들어 원자 내에서 막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을 때 이런 전화 하나하나의 효과를 고려하진 않습니다. 원자 크기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조그마한 전자 하나하나를 고려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점들이 전부 다 플러스 2라고 합시다. 즉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이에요. 그리고 이 면적이 1m라고 하고, 이 면적 안에 있는 전하의 개수가 16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에다가 16을 곱하면은 2.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 쿨롱이고요. 그게 1m 안에 만약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은 1제곱미터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전하가 이렇게 원자 규모나 그보다 더 작은 규모로 분포되어 있을지언정 우리가 느끼는 효과는 이 하나하나의 전하보다는 어떤 평균적인 이 전체적인 전하 총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면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의 전하가 분포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3단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 100% 이해가 가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in constructing a macroscopic, 마이크로스코픽과 반대되는 단어죠. macroscopic or large scale theory of electromagnetism, we find that the use of smoothed out average density.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런 점은 전하가 없고 이런 점은 전하가 있지만 그냥 이런 모든 점들이 다 균일하게 이 정도의 전하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디스크릿 했었는데 이 하나하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균일하게, 예를 들어 전하라는 페인트를 얇게 바른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뭔가 스무스드 아웃 에버리지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와 비슷한 게 일반 물리에서도 나오죠. 일반 물리에서도 예를 들어서 람다를 가지고 선밀도로 정의를 하죠. 어떤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총 길이는 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1m당 1.5kg이면은 1.5kg/m 이런 식으로 선밀도가 정의가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막대기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는 불연속적인 이 원자들로 이루어졌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냥 평균을 내버려서 뭔가 연속적이고 부드러운 값으로 쓰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볼륨 찰지 덴서티, 그 다음에 서피스 찰지 덴서티, 라인 찰지 덴서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예로 들었던 이 개념 있죠. 단위가 쿨롱 퍼 제곱미터. 이 개념이 바로 서피스 찰지 덴서티, 로 S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 찰지 덴서티에는 볼륨 찰지 덴서티, 서피스 찰지 덴서티, 라인 찰지 덴서티 이 세 가지가 있고요. 보통은 우리가 사는 공간이 볼륨이고 면이라고 해도 사실은 두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 볼륨의 경우가 제일 일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볼륨의 경우에는 따로 이런 V자가 없습니다. 물론 책에 따라서는 로 V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V가 없을 때는 볼륨 찰지 덴서티 의미한다는 거. 심지어 이제 볼륨이란 글자 떼버리고 그냥 찰지 덴서티라고 쓰기도 합니다.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임의의 부피요소 델타 V에 대해서 그 부피요소 안에 있는 전하량이 델타 Q일 때 델타 V분의 델타 Q, 그리고 델타 V가 0으로 갈 때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 델타 Q와 델타 V는 여기 보시면은 where delta Q is the amount of charge in a very small volume delta V. How small should delta V be? It should be small enough to represent an accurate variation of rho, but large enough to contain a very large number of discrete charges.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조그마한 전하들 하나하나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전하 하나하나를 계산하면은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전하들을 어느 정도 포함해서 평균을 내버렸던 건데, 만약에 저 부피, 여기서는 넓이죠. 만약에 넓이 요소가 이렇게 작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넓이 요소를 옮겨가면서 평균을 내면은 전하가 없다가 있다가 계속 없다가 잠깐 있다가 계속 없다가 잠깐 있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들쭉날쭉함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이 들쭉날쭉함, 이 베리에이션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평균을 낸 건데 얘가 너무 작아버리면 안 되겠죠. 반면에 너무 커도 안 됩니다. 만약에 전하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가 1m입니다. 그러면은 부피요소나 넓이요소를 이렇게 크게 잡아가지고 이 부분은 전하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 쿨롱 퍼 제곱미터야, 이런 값으로 일정해 하면은 뭔가 부정확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은 지금 전하가 많이 몰려있으니까 전하 밀도가 높고, 이 부분은 전하가 없으니까 전하 밀도가 낮다는 걸 표현할 수 있어야 유용하잖아요. 이때는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크기로 잡으면은 그렇게까지 값들이 들쭉날쭉하지 않으면서 여기는 전하가 낮고 여기는 전하가 높다는 걸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셔도 나중에 이런 값들을 많이 다루다 보면은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부피에 관한 거고, 단위도 보면은 쿨롱을 세제곱미터로 나눴죠. 그 다음에 넓이에 관한 거 제곱미터로 나눴고, 길이에 관한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except for certain special situation, charge density
vary from point to point. Hence, rho, rho-s, and rho-l are in general point functions of space coordinates. 이런 값들이 어떤 위치마다의 값, 즉 점마다의 값이란 얘기죠. 포인트 폼, 포인트 펑션.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전류, 이 커런트를 I라고 쓰고 dt분의 dq. 여기서 q는 앞에 나왔던 엘렉트릭 찰지죠. 이 찰지, 쿨롱을 시간, 초로 나눠가지고 쿨롱 퍼 세크로 쓰고, 보통은 이제 쿨롱 퍼 세크라고 잘 안 쓰고 암페어라고 씁니다. 전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전류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선이 두꺼웠다가 점점 얇아져요. 이때 전류는 뭐냐면은 어떤 한 단면적을 통과하는 단위 시간당 전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류가 이렇게 1A가 흐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말은 1A는 1쿨롱 퍼 세크이기 때문에 매 초마다 이 단면적을 1쿨롱의 전하가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류를 이렇게 Q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rate of change of charge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전류가 모이는 방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모인 전하량을 Q라고 하면은 dt분의 dq라고 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전하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전류를 I라고 할 때 I는 dt분의 dq가 맞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Q를 만약에 이렇게 이런 방 안에 있는 전하량을 Q라고 하고 전류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중이다. 그러면 이때는 전류가 플러스가 되면은 이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따라서 전류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류는 어떤 한 단면적을 통과하는 단위 시간당 전하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전류를 얘기할 때는 어떤 단면적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빨간 점에서의 전류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전류는 이 전체 면을 통과하는 총 전하량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점에 대한 값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의 전류가 뭐야? 이 점에서의 전류가 뭐야?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전류가 이 가운데로는 많이 흐르고 가운데가 아닌 부분으로는 전류가 조금 흐른다면은 어떤 이런 점마다의 값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을까요? 맞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흐른다면은 전체 전류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전하가 많이 이동하고 이런 부분은 전하가 조금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도 표현하고 싶을 거예요. 즉 어떤 위치마다의 값, 즉 어떤 점마다의 값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볼륨 커런트 덴시티 혹은 볼륨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커런트 덴시티라는 이 J를 정의합니다. 이 J는 다시 이 전류를 단위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따라서 이제 가운데 부분은 전류 밀도가 높고 이런 부분은 전류 밀도가 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전류를 제곱미터로 나눴기 때문에 암페어 퍼 스퀘어 미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커런트 덴시티를 보시면은 진하게 볼드체로 되어 있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진한 볼드체 글씨는 벡터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물리에서는 벡터는 이렇게 위에 화살표를 딱 써주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벡터를 화살표로 쓰지 않고 이렇게 볼드체를 이용해서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색칠해서 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두 줄을 쓰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전자기학을 공부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쓰신 분들도 이렇게 볼드체로 쓰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쓰시다 보면 금방 적응합니다. 제가 앞으로 쓰는 이런 A나 B, C 전부 다 벡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커런트 덴시티가 볼드체로 돼서 벡터를 의미하니까 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류의 경우에는 어떤 이런 단면적을 기준으로 단면적이 왼쪽으로 갔냐 오른쪽으로 갔냐, 오른쪽을 기준으로 플러스라고 하면은 플러스면 오른쪽이고, 즉 2A면은 오른쪽이고 마이너스 2A면 왼쪽으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 전류는 벡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류가 흐르는 양상을 살펴봤더니 가운데에서는 많이 흘러요. 그런데 뭔가 단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서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실제로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모든 전류가 단면적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균일하게 흐르진 않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전류 밀도, current density는 벡터로 씁니다. 한 가지 유의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current density면은 볼륨 current density고요. 그렇지만 단위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입니다. 부피로 나눈 게 아니라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전류는 어떤 단면적을 통과하는 값이기 때문에 애초에 부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surface current density는 JS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이런 원기둥을 전류가 통과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얇은 면, 이런 면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단면, 크로스 섹션을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 크로스 섹션이 단면적이 아니라 그냥 선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런 전체 전류를 이 총 길이, 이 선분을 통과하는 총 전류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값을 이렇게 위쪽에 많이 흐르는 경우와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흐르는 경우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체 전류 암페어를 이런 길이로 나눈 암페어 퍼 미터, 즉 이 JS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도 나중에 직접 쓸 때는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 4페이지에서 말하는 아이디얼라이즈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에센셜 스텝, 이 중에서 첫 번째, some basic quantity를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엘렉트릭 찰지도 정의했고 찰지 덴서티도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전류도 정의했고 전류 밀도도 정의했습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를 더 정의하겠습니다. There are four fundamental vector field quantities in electromagnetics. 전자기학에서는 네 가지의 fundamental한 벡터 필드 퀀티티가 있습니다. 각각 E, D, B, H로 씁니다. 보시면 벡터기 때문에 볼드체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표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 표로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네 가지 펀더먼탈 벡터 필드 퀀티티라고 했는데 이렇게 네 가지죠.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엘렉트릭에 관한 벡터 필드 퀀티티와 매그네틱에 관한 벡터 필드 퀀티티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교 1학년 일반 물리나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 배우지가 않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E와 B만 가지고 배우죠. 따라서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 E를 가지고 엘렉트릭 필드라고 했었고 이 B를 가지고 매그네틱 필드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얘네들 4개 다 각각의 명칭이 있고 엘렉트릭 필드라고 하면은 엘렉트릭에 관한 필드입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그네틱 필드라고 하면은 매그네틱에 관한 필드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엘렉트릭 필드나 매그네틱 필드라고 하면은 이제는 모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E, D, B, H를 말할 때 이런 정식 명칭으로 불러줘야 됩니다. 이 필드의 정식 명칭은 엘렉트릭 필드 인텐서티입니다. 그리고 D 필드의 경우에는 엘렉트릭 플럭스 덴서티라고도 하고 엘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당분간은 엘렉트릭 플럭스 덴서티라고 더 많이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식 명칭에 엘렉트릭 필드가 들어가 있고 얘는 엘렉트릭 필드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얘가 엘렉트릭 필드고 얘가 엘렉트릭 필드가 아니냐? 아니죠. 둘 다 엘렉트릭에 관한 필드이기 때문에 둘 다 엘렉트릭 필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전기장 세기 혹은 전개 세기 혹은 전개 강도 혹은 전기장 강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개 세기, 전개 강도 혹은 전기장 세기 이제 이런 번역어들이 이 필드의 정식 명칭인데 이름을 보면은 뭔가 방향보다는 이 색이나 강도, 크기를 강조한 느낌이 드는데 이름만 이렇고 얘는 벡터가 맞습니다. 절대 스칼라가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전기장 세기를 구하라 하면은 크기만 쓰면 틀립니다. 단위가 지금 볼트 퍼 미터죠. 답이 2 볼트 퍼 미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무조건 틀렸다고 합니다. 전자기학에서부터는 E, D, B, H 얘네들은 벡터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향까지 써줘야 됩니다. 그런 훈련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름을 보면은 엘렉트릭 플럭스 덴서티, 그 다음에 여기도 매그네틱 플럭스 덴서티, 그 다음 여기 다시 매그네틱 필드 인텐서티. 뭔가 이름이 이렇게 대칭적이죠. 실제로 전자기학에서 이 EDBH는 상당한 정도의 대칭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말하긴 할 건데 여기서 엘렉트릭 플럭스 덴서티 있죠. 이 플럭스는 한국말로 하면은 다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이 플럭스는 라틴어에서 온 영어 단어인데 원래 흐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플럭스를 플럭스 자체라고 말하고 의미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다발이라고도 하고 선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플럭스나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트 퍼 미터, 쿨롱 퍼 제곱미터, 테슬라, 암페어 퍼 미터. 여기서 이 T가 B의 단위인데 테슬라라고 읽습니다. 전기 자동차 회사이기도 한데 실제로는 테슬라라고 하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만든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위는 다르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렉트릭 필드 인텐서티 같은 경우에는 뉴턴 퍼 쿨롱으로 쓸 수도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웨버 퍼 제곱미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단원 끝나고 한동안은 계속 2단원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공부하시더라도 2단원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보시거나 안 읽어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섹션 1-3 SI Units and Universal Constants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SI 유닛이면은 SI가 뭘 의미하냐면은 이 SI는 SI 여기 있죠. International Systems of Unit 이걸 의미합니다. 길이의 경우에는 미터, 질량의 경우에는 킬로그램, 시간의 경우에는 초, 커런트의 경우에는 암페어. 앞 글자만 따서 MKSA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펀더먼탈 유닛이기 때문에 앞에 표에 나와있던 1-1 있죠. 이 단위들 얘네들도 전부 다 이 네 개를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류를 의미하는 암페어, 얘가 쿨롱 퍼 세크이기 때문에 쿨롱을 암페어 퍼 세크로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경우에도 킬로그램 퍼 암페어 제곱초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m, 1kg, 1세컨드 이런 것들의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전자기학 모델에서는 세 가지의 유니버셜 콘스탄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콘스탄트들은 전부 다 프리스페이스, 이 프리스페이스와 관계가 있는데요. 프리스페이스는 진공과 같은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유니버설 콘스탄트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velocity of electromagnetic wave, 전자기파의 속도죠. 그런데 이 값들이 프리스페이스의 값들이기 때문에 velocity of electromagnetic wave in free space, 이 free space라는 말을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프리스페이스가 아니라 다른 매질에서는 velocity of electromagnetic wave 값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universal constant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in free space처럼 free space에서의 라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 값을 이렇게 C로 표현을 하고요. 대략적인 값은 3 곱하기 10의 8승 m/s입니다. 정확한 값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99-792-458 m/s입니다. 전자기학에서는 저 값을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3 곱하기 10의 8승 m/s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니버셜 콘스탄트는 permittivity of free space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free space에서의 permittivity죠. 번역을 하면은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유전율. 이름이 왜 유전율인지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게 permeability of free space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free space에서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 기호로 epsilon 제로와 mu 제로입니다. epsilon의 경우에는 얘죠.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소문자기 때문에 약간 조그맣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mu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죠. 그런데 그냥 엡실론, 그냥 뮤를 쓰면은 이 프리스페이스에서의 값이 아니라 특정 매질에서의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프리스페이스에서의 값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로를 딱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공에서는 D와 E 벡터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공에서는 H와 B 벡터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엡실론 제로와 뮤 제로가 전부 다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진공에서는 D 벡터와 E 벡터가 같은 방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공에서 H 벡터와 B 벡터도 같은 방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할 테니까요.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값을 외우는 것처럼 이 뮤제로 값과 이 엡실론 제로 값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뮤제로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엡실론 제로 값은 여기 이렇게 8.854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 엡실론 제로와 이 뮤제로는 이 C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7단원에서는 4가지 맥스웰 방정식을 다 배우는데요. 맥스웰 방정식은 여러 방정식들을 4개로 통합한 과학자 맥스웰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맥스웰이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전자기파의 속도를 예측했었는데요. 이런 식을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한번 이 값이랑 이 값을 넣어가지고 대략적으로 3 곱하기 10의 8승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1단원이 거의 끝났죠. 마지막 문단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Now that we have defined the basic quantities and the universal constants of the electromagnetic model, we can develop the various subjects in electromagnetics. But before we do that, we must be equipped with the appropriate mathematical tools. In the following chapter, we discuss the basic rules of operation for vector algebra and vector calculus. 그래서 이제 전자기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먼저 수학이라는 무기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챕터 2에서는 이 basic rules of operation을 다룹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부터는 2단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안 하는 2가지가 있다 그랬죠. 리뷰 퀘션과 1단원은 없는데 프라블럼스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당연히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책의 저자도 책의 서문에서 리뷰 퀘션을 읽어보고 그에 관해서 답해보려고 노력하면 더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리뷰 퀘션과 프라블럼스를 어느 정도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챕터 2단원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및 챕터 1 1강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